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에센스입니다. 자, 오늘은 답안지 작성 요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답안지 작성 요령이라는 게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이 손해평가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 중에서 이런저런 자격증 시험을 몇 차례 경험해 보신 분들은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실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자격증 시험이 이번이 처음인 분들은 매우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죠. 더군다나 손해평가사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부 주관인식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답안지를 작성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영상으로 좀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별건 없고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감에 내가 이런 걸 좀 빼먹고 답안지 작성을 하면 오답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과수나 논작물, 밭작물, 생산비 보장 밭작물, 수확 감소 보장 방식, 그리고 인삼, 작물 특정 인삼, 그리고 시설 작물까지 다 보시면은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 있고, 과실 손해 보장 방식이 있고, 손자 방식도 있고, 어떤 경과 비율, 생산비 보장을 해주는 경과 비율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러한 방식들이 있는데, 그러한 방식들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참다래의 수확량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죠.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 되고, 이 수확감소 보장 방식의 보험금은 가피자로 계산이 되어지고, 그러면 가입금액이랑 자기 부담 비율은 주어지기 때문에 이 피해율을 구하는 과정을 적어야 되겠죠. 답안지에. 이 피해율은 어떻게 구한다? 평수미 평으로 구한다. 그러면은 평년 수확량은 주어지고 미보상 감소량은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보상 감소량 같은 거는 계산 과정에 굳이 포함을 시키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바로 계산기로 두드려서 이 피해율을 구하는 산식인 평수미 평에 바로 적용을 시켜도 되는데, 이 수확량을 구하는 과정은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수확량은 전부 다 비슷한 구조를 따르고 있는데, 이 품목별로 좀 세부적인 품목의 그런 생육 환경, 그리고 생육 특성에 따라서 좀 세부적인 방법만 약간씩 차이가 난다고 했어요. 이 참다래 같은 경우는 이 표본주별로 너무 가지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서 이 과실이 이 표본주의 과실인지, 아니면 이 옆에 표본주의 과실인지, 아니면 저 뒤에 표본주의 과실인지 구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면적당 착과수를 계산을 해서 면적당 착과수나 낙과수를 조사를 해서 이 수확량을 계산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런 면적에 관련된 재식 면적, 그리고 표본 구간의 면적,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과정이 포함이 돼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재식 면적이나 표본 구간 면적에 대한 과정, 이런 것들은 써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런 과중 있잖아요. 과중은 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썼지만, 이런 거를 그냥 바로 계산기로 두들겨가지고 과중 52.8g per 개 이렇게 써주셔도 돼요. 이거는 생략을 하셔도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면적당 과실수가 계산이 되어지겠죠. 요거는 이런 것들은 기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수확량이 계산이 되어지고, 여기서는 지금 단순히 수확량을 계산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확량에서 멈췄지만, 이제 보험금을 구하라, 피해율을 구하라 이러면은 평수미평 요걸 계산해가지고 피해율을 구하는 과정을 한번 적어주고, 보험금을 구하라는 문제면은 이 과정을 한번 적어서 보험금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줘야겠죠. 그러면 수확감소 보장 방식의 답안지 작성 요령인데, 이게 이제 논작물도 똑같고
논작물도 어차피 수학감소 보장 방식이기 때문에 똑같은 과정을 보여주면 되는 거고, 밭작물도 수학감소 보장 방식이기 때문에 똑같은 과정을 적어주시면 돼요. 이제 생산비 보장 같은 경우에 이제 고추 브로콜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보험금을 가피자로 구하기 때문에 이 피해율이 면적 피해율 곱하기 평균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이에요. 그럼 요거를 구하는 과정을 보여줘야겠죠. 이 피해율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보험금을 구한다 치면은 여기에다가 피해율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보험금을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될 것이고, 고추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잔존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경과비율을 곱해주고 여기에다가 피해율을 곱해주고, 고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병충해로 인한 피해일 때 병충해 등급 인정 비율을 곱해주고 여기에다가 자기부담금을 차감해주면 이게 이제 보험금이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에는 이 과정을 보여줘야겠죠. 과정을 쓰셔야 되고, 이 경과비율을 계산하는 과정도 보여주셔야 되고, 이 피해율을 계산하는 과정도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병충해 등급이야 뭐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에 따라서 인정 비율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기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 뭐 자기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잔존 보험 가입금액에 자기부담 비율이 곱해진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 이걸 바로 계산기에 두들겨가지고 자기부담금으로 적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으세요. 이런 식으로 답안지 작성을 하시면 돼요. 해당 품목의 보장 방식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들, 그런 것들만 적어주시면 된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오답이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최고 배점 15점짜리면은 15점 배점이 다 들어가고, 뭐 5점짜리면은 5점 배점이 다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술형 문제가 있죠. 이제 단답형 같은 경우에는 그 답이 맞아야 되고 그 단어들이 맞아야 되는 경우고, 서술형이 있어요. 뭐 지급 사유를 쓰시오, 내지는 지난 시간에 했던 고추 같은 경우에 사고 발생 일자를 기재를 하고 그렇게 선택한 이유를 근거를 쓰시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좀 길게 써야 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이론서랑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써야 되는 그런 압박은 없어요. 대신에 그 본질적인 나타내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의미는 동일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고 발생 일자, 뭐 지속되는 재해로 뭐 병충해나 뭐 폭염, 가뭄 같은 지속되는 재해의 경우 사고 발생 일자는 재해가 끝나는 날로 한다. 다만 재해가 끝나기 전에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조사일을 사고 발생일로 한다.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그냥 이론서랑 똑같이 쓸 필요가 없고 그냥 요 정도만 쓰셔도, 이게 만약에 15점짜리 배점이면은 15점 모두 받으실 수가 있다. 이런 게 들어가야 되죠. 뭐 지속되는 재해는 어떤 종류가 있고, 이게 지속되는 재해일 때 사고 발생일은 언제가 되고, 재해가 끝나는 날이 사고 발생일이 되죠. 그런데 예외 조건이 붙었죠. 다만 재해가 끝나기 전에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조사일을 사고 발생 일자로 한다. 이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본인이 편한 대로 기재하시면 된다. 뭐 이렇게 답안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뭐 답안지 작성 요령 때문에 100% 이렇게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런 뭐랄까 원칙 같은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묻는 본질적인 의미, 거기에 대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은 포함을 시켜서 답안지 작성을 해 주시면 된다. 그리고
그리고 뭐 1번 하고, 뭐 만약에 이게 이제 출제 문제라고 치고 여기에다가 이제 답안지 작성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번호는 적어 주셔야 돼요. 이 번호는 적어 주시고, 뭐 다음은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 오미자, 뭐 이런 식으로 다음은 종합위험 뭐 수학감소 보장 방식 오미자, 이렇게 해주고 써주고 4번에 대한 풀이 과정을 쓰라고 어떤 강사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냥 4번 딱 하고 바로 풀이 하셔도 됩니다. 4번 하고 바로 풀이 하셔도 돼요. 이런 거 뭐 문제 적을 필요 없어요. 저는 적었었는데 적지 않으셔도 다 그 풀이 과정만 맞고 답만 맞으면은 다 최고 배점이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 그리고 만약에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다 뭐 1, 2, 3, 4 다 차례대로 답안지 작성을 했어요. 근데 5번 문제를 봤는데 내가 모르는 문제야. 못 풀 것 같은 문제예요. 그러면은 5번을 건너뛰고 뭐 6번이 됐든 7번이 됐든 아무 문제나 그냥 1번 하고 답안 쓰고 2번 하고 답안 쓰고 뭐 10번 하고 답안 쓰고 뭐 15번 하고 답안 쓰고 이 번호대로만 맞춰가지고 답안지 작성을 하셔도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뭐 15번 쓰고 여기에서 3번 문제에 대한 생각이 나서 3번 문제에 대해서 풀이를 하셔가지고 이거 답안 작성을 하셔도 되고, 뭐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뭐 이렇게 뭐 3번을 내 몰라, 이거를 이렇게 띄우고 4번 이렇게 가서 풀이를 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강사들도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과연 나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3번이 풀이 과정이 어느 정도 될지도 모르고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또 그 상황 때문에 멘붕이 올 수도 있어요. 기껏 뭐 4번 이후부터 답안을 다 작성을 해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뭐 3, 4, 5 가다가 6번 문제를 읽어보고 6번을 잘 모르겠으면은 그냥 건너뛰어가지고 바로 7번으로 가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이걸 괜히 비워놓고 뭐 얼마가 걸릴지도 모르는데 비워놓고 풀이를 한다는 거는 저는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거를 일률적으로 뭐가 좋다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저는 1번부터 20번까지 그냥 쭉 썼어요. 1번부터 20번까지 그냥 쭉 썼고, 시간이 부족했느냐? 지금 시간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시험 시작하고 한 45분 정도에 20번까지 전부 풀었습니다. 전부 풀었고, 바로 나가자니 뭐 해가지고 한 2번 정도 검토를 하니까 한 30분 정도 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번 정도 검토하고 제출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나갔는데, 뭐 어디 카페라든지 이런 데 글을 올리시는 분들 보면은 뭐 시간이 부족했다 이렇게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냥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공부를 얕게 하고 체계가 안 잡힌 사람들은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 문제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근데 체계가 잡히고 준비가 된 사람들은 가가지고 한 40분에서 60분 정도면은 20문제 전부 풀이합니다. 전부 풀이하고 여기서 이제 더 오버돼서 답안지 작성을 한다 그래도 시험 끝나기 한 30분 전에는 웬만해서는 다 20문제 다 풀어요. 20문제를 다 푼다. 체계가 잡히고 공부가 준비가 된 사람들은 시간이 부족할 리가 없다. 자, 이렇게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 내가 공부가 부족했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 풀이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고, 공부가 부족했기 때문에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나겠죠. 그리고 산식들을 외우는데 급급한 사람들은 당일날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적과전 착과 감소 보험금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은 착과 감소 보험금을 어떻게 구해야 돼요? 그럼 착과 감소량에
미보상 감수량을 차감을 하고 자기 부담 감수량을 차감을 하고 가입 가격을 곱해주고 여기에다가 보장 수준 요렇게 곱해주면 요게 이제 차과 감소 보험금이 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냥 외우기만 급급한 사람들은 이게 당일날 시험장에 가가지고 너무 긴장이 된 나머지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이게 뭐였지? 여기다가 뭘 곱해주는 거였지? 근데 체계가 잡힌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 보장을 받는 수량에다가 중량에다가 가입 가격을 곱해주고 보장 수준을 곱해주면 이게 차과 감소 보험금이 되는구나. 이 체계가 잡힌 사람들은 기억해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몸이 반응을 해가지고 바로 그냥 써내려 가게 됩니다. 자, 좀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건 누누이 강조를 드리지만 체계가 잡혀야 된다. 체계가 잡혀야지 시험 전날에 뭐 시험이 뭐 하루 전부터 시험 직전까지 굉장히 긴장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후기를 쓰잖아요. 후기. 내가 시험을 보고 뭐 어땠다.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고 시험 전에는 어땠고 시험을 치르면서는 어땠고 이런 후기들을 적는데 이런 후기들의 대부분 공통점이 굉장히 긴장이 된다. 굉장히 긴장이 된다라고 후기를 많이 쓰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후기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게 합격하신 분들이 그렇게 후기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합격한 사람들은 후기를 잘 안 쓰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긴장이 전혀 되지가 않았다. 긴장이 전혀 되지 않았고 단지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이제 살짝 긴장감이 올라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막 책을 보면서 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볼펜 한 자루 들고 갔거든요. 신분증이랑 볼펜 한 자루, 계산기 요렇게만 챙겨왔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공부를 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고 저는 멀뚱멀뚱 앉아있다 보니까 좀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시험 감독관이 들어오고 시험지를 이제 나눠주고 내가 첫 번째 문제를 딱 보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1번부터 쭉 써내려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긴장이 풀렸어요. 그리고 한 10번 정도 문제를 풀고 시계를 한번 봤을 때 한 20분도 채 경과가 되지 않았다는 걸 딱 확인을 하고 나선 마음이 완전 풀어졌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편하게 시험을 치렀다.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나 긴장이 되느냐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게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부가 많이 된 사람들은 시험 전에 이미 자기가 합격할 줄 알고 시험장에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맞는 것 같고 시험 전에 내가 이걸 합격을 할지 안 할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시험에 합격을 할지 못할지 모르겠는 분들은 그러니까 공부가 좀 약간 어중간한 상태인 거예요. 어중간한 상태. 계산식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데만 급급한 이런 분들은 아마 내가 합격할까? 떨어질까?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긴장이 많이 될 수밖에 없겠죠. 준비가 많이 된 사람들은 그래도 긴장이 뭐 전혀 안 된다는 거는 좀 아무래도 좀 신빙성은 없는 것 같고 신뢰도는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 경험상 시험 전날에는 긴장이 전혀 안 됐었는데 시험장에 도착해서 시험지 받고 제가 이제 문제 확인하기 전까지는 살짝 긴장감이 올라오더라고요. 좀 뭐 그런 것 같고 긴장도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난이도 제 그 유튜브 영상 중에 어떤 사람이 좀 댓글을 뭐 27년도부터 뭐 상대평가 그리고 무슨 부산대에서 뭐 외주를 줘가지고 그 손해평가에 대한 그런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라고 해서 조사서가 작성이 된 적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한 4년 전인가 한 3년 전쯤에 올라오자마자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기에 내용을 가지고 뭐 손해평가사의 뭐 현실에 대해서 좀 알고 영상을 좀 찍어라. 합격률은 앞으로 점점 낮아질 건데 왜 니는 한 10%그 정도대로 유지가 될 거라고 보느냐. 이건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고, 그 합격률에 대한 예상은. 근데 이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는 그냥 본인마다 아는 만큼 그냥 보이는 겁니다. 그냥 시야가 넓은 사람들은 시야가 큰 상태에서 그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고, 시야가 좁은 사람들은 그 좁은 시야로 그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분석을 하겠죠. 이 상대평가라는 것도 그냥 하나의 의견 제시일 뿐이에요. 지금 평가사들이 너무 과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해결하려면 상대평가를 실시를 해서 평가사 배출, 그 인원수를 좀 감소시켜야 된다. 좀 줄여야 된다. 좀 이런 입장에서 상대평가를 좀 도입을 시켜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될지는 몰라요. 그냥 당장 뭐 내년부터 26년도부터 손해평가사 2차 시험은 상대평가로 실시합니다. 땅땅땅 이렇게 결정이 되지 않는 이상은 언제 실시가 될 줄 몰라요. 그리고 저는 이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을 하자면은 말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 이 난이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체계가 잡히고 본질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은 난이도는 무의미해집니다. 무의미. 왜냐하면 나오는 문제가 보험금, 피해율 이 두 가지로 단순히 이 두 가지로 좁혀지기 때문에, 난이도는 이 체계가 잡히고 이 체계에 대한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 난이도는 무의미해집니다. 난이도. 뭐 어렵게 내봐야 뭐 얼마나 어렵게 내겠습니까? 이거 보험금 구하고 피해를 구하는 거를 어렵게 내봐야 다 손바닥 안에서 그냥 노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가 체계가 안 잡히고 얕게 공부하신 분들은, 얕게 공부하고 시험장에 가시는 분들은 조금 꼬아서 내고 어떤 것들을 좀 추가시켜서 풀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출제를 하게 되면 그게 체감 난이도는 높아질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다 이해가 되는 상태인 사람들한테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 조그만한 단소정 하나 붙여가지고 문제 풀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덧붙여지거나 그게 애초부터 뭐 필요 없는 과정이거나 난이도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인 거죠. 난이도는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좀 준비를 체계적으로 잘 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100% 합격을 한다라고 보고, 난이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난이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부산대에서 그 조사, 손해평가사의 실태, 손해평가사의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 조사서를 정부기관인가 농구먼인가 어디 농림축산식품부인가 이렇게 용역을 받아가지고 조사서를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조사서가 지금 저도 한 3년 4년 전쯤에 읽었던 거라서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주요 내용이 뭐냐면, 과연 손해평가사라는 직업이 전문성이 있는가, 이 내용이 주 요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이 손해평가사라는 직업이 과연 전문성이 있는 직업인가, 이 손해평가사라는 사람들이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인가 라는 내용이 주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평가. 근데 아쉽게도 그 보고서에는 손해평가사는 전문성이 없다 라는 게 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좀 서글픈 현실이죠. 서글픈 현실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현행 손해평가사를 배출하는 시험 제도 자체가 본질적으로 잘못됐다. 좀 본질적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손해평가사를 배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배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 손해평가사는 전문성이 의심을 받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손해평가사라는 그런 직업이 전문성을 가지려면은 본질적으로 피해 사실에 대한 확인에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못하죠. 뭐 피해율이나 구하고 보험금이나 구하던 사람들이
그리고 농사라고는 뭐 경험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피해 사실을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야, 그런 거는 전문성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손해평가사들이 뭐 자기 개발을 한다? 앞으로의 현실도 전문성을 띠기에는 아주 뭐랄까, 전문성을 띠기에는 아주 많이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이거는 그냥 듣고 여러분들이 흘려버리시고, 나중에 시험에 합격하시고 여러분들도 뭐 협회가 됐든 법인이 됐든 그런 조직에, 집단에 소속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소속된 평가사들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뭐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아니네, 걔 말이 틀렸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나중에 현장을 경험하면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제가 하고 싶었던 내용은 이거예요. 제가 하고 싶었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이 긴장도 하루 전에 뭐 긴장이 많이 되고 시험을 막 보면서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뭐 집중도 잘 안 되고 이런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긴장이 안 된 상태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를 수도 있다. 그리고 시험 뭐 1번부터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답안을 작성하는데 내가 모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그러면은 그 번호는 과감하게 건너뛰고 그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라. 괜히 모르는 문제 붙잡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지고 아시는 것부터 풀이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다 풀고 나서 그 몰랐던 문제를 다시 봤을 때 다시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는 과감하게 패스를 하고 답안 작성을 하셔라. 그리고 답안 작성은 해당 품목이 무슨 보장 방식이고, 그 보장 방식을 통해서 보험금이든 피해율을 구할 때 필요한 과정들 있잖아요. 그 과정들은 필히 기재를 하셔야 된다. 대신에 뭐 과중이 얼마고, 뭐 미보상 감수량은 얼마고, 뭐 자기부담금이 얼마고 이런 거는 굳이 계산 과정을 쓸 필요는 없다. 그냥 바로 계산기 두들겨 가지고 최종 뭐 피해율이 됐든 보험금이 됐든 그 풀이 과정에 바로 적용을 시켜 가지고 답을 구하시면 된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1번 해가지고 해당 문제를 뭐 적으실 필요도 없고, 1번이면은 1번 딱 썼으면은 거기에 대한 풀이를 바로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험 보고 그리고 한 그 뒤로도 제가 작년까지는 뭐 어떻게 시험이 실시가 됐는지 정확하게 지켜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아는 정보로는 그래요. 1번 쓰고 뭐 문제 쓰고 이럴 필요 없이 바로 답안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체감 난이도는 뭐 어떤 사람들은, 그 후기 쓴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게 합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기쁜 거야. 이 손해평가사 시험에 내가 이 어려운 시험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너무 기쁜 나머지 그거를 이제 다 쓰는 거예요. 뭐 어떻게 공부를 했고, 뭐 시험 전날에는 어떻고, 시험 당일날에 시험을 치르면서는 뭐 긴장도가 어떻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아주 세세한 내용들을 다 쓰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통점이 그거예요. 뭐 굉장히 긴장이 되고 심장이 막 뛰어가지고 시험 당일날 생각이 나던 것도 생각이 잘 안 나고 뭐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난이도. 체계가 잡히고 그 체계에 대한 이해가 끝이 나면은 난이도는 무의미해집니다. 이건 명심하세요. 어차피 피해율을 구하고 보험금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손바닥 아니다. 나올 문제가 손바닥 아니고, 여러분들도 뭐가 출제될 줄 알아요. 자, 적과전에서 문제가 나오겠죠. 그리고 종합 과소에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논작물에서 문제가 100% 나오겠죠. 그리고 뭐 인삼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인삼은 넘어가고 밭작물 무조건 나옵니다. 밭작물 무조건 나오고, 생산비 보장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가축 무조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가축 그리고 시설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나올 확률이 높죠. 그리고 보험료 계산
이게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평년 착과량, 평년 수확량 계산. 평년 수확량 계산. 이것도 무조건까지는 아니지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인수 제한.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보험의 이해. 보험의 이해. 이것도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그냥 여기서 20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뭐가 나올지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그냥 단지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될지만 모를 뿐이지 어디서 나올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알고 있어요. 여기서 무조건 20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은, 이해가 있고 체계만 잡혀 있으면은 난이도는 여기서 뭐 어렵게 내봤자 뭐 얼마나 어렵게 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는 무의미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하게 공부해야 될 거는 체계를 잡는 거, 그리고 그 체계에 대한 이해. 이러고 나서 암기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끝난 다음에 암기가 들어가야지 암기도 잘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나는 이 암기만 하면은 100% 합격을 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암기도 굉장히 마음 편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했던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 체계가 잡히고 이해가 되고 나서부터는 웬만하면 일일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면은 보험의 이해, 이 파트랑 인수 제한, 이거는 무조건 읽고 시작을 했어요. 공부를. 여기는 이제 공부 시작이 이거였어요. 보험의 이해 한번 읽고 인수 제한 한번 읽고. 이게 처음에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냥 암기가 아니라 뭐 쓰면서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책 읽듯이 읽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한 10일 지나고 20일 지나고 30일 지나면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느냐면 안 보고 쓸 수 있을 정도까지 올라가요. 이 보험의 이해, 인수 제한에 관련된 내용을 책을 보지 않고도 내가 쓸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써보면은 거의 한 70%, 80% 이상 내용이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술형 문제가 나온다 그래도 전혀 걱정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굳이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한 파트를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루틴식으로 그냥 계속 읽는 거예요. 읽다 보면은 그게 뭐 열흘이 되고 20일이 되고 30일이 되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안 보고 쓸 수 있는 경지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좀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난이도는 내가 체계가 잡히고 이해가 되면은 무의미해집니다. 좀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답안지 작성도 뭐 크게 뭐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고 이러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필요한 과정만 쓰시면 되고, 내가 모르는 문제는 과감하게 패스를 해서 내가 아는 문제의 번호만 기지하고 거기에 대한 풀이만 쓰시면 된다. 그리고 1번 뭐 과정 해가지고 이렇게 썼으면은 좀 띄우고 2번 하시고 이렇게 풀이를 하시면 된다. 1번, 2번에 구분만 지어주시면 된다. 자,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시고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은 이 시험에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나셔서 평가사가 되시고 나면은 제가 이 현실에 대해서, 평가사들의 현실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는 얘기를 다루는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눈높이가 비슷해져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토론이 가능해지겠죠. 좀 그런 시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뭐 시험 답안지 작성 요령에 대해서 좀 쭉 설명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어차피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이 선만 지키면서, 이 선만 지키는 게 이제 뭐 1번 하고 2번 하고 좀 이렇게 구분을 지어가지고 1번 풀이 과정, 2번 풀이 과정 분리될 수 있게 답안 작성하는 거, 그리고 1번에 뭐 만약에 1번에 수학감소 보장 방식이면은 수학감소 보장 방식의 그런 보험금을 묻는 문제가 1번에 출제가 되었다 그러면은 거기에 필요한 필수 내용들 있죠. 필수 내용들, 뭐 수확량은 어떻게 구하고 피해율은 어떻게 구하고
요런 과정만 적으시면 된다. 그 선만 지키시면은 그 나머지 내용은 뭘 적으시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저는 다음 영상 농업 수입 안정보장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